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오빠와 저는 어릴 적부터 시장을 놀이터처럼 여기며 뛰어놀았고, 시장은 저희에게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또 하나의 집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지만 저희 남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경상도 출신이셨지만 오빠가 태어나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모퉁이에서 작은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시며 생계를 꾸려 나가셨지만 쉬지 않고 노력하신 끝에 결국 시장 한가운데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셨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순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셨고 아버지는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서로 사랑에 빠져 오빠를 갖게 되면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의 야반도주 하듯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양가에서는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부모님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기시며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를 낳고 저까지 태어나자 마지못해 양가에서도 부모님을 인정하셨지만 부모님은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니? 어머니와 아버지께 시장에서의 삶은 단순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적성과 맞는 일이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언제나 웃으며 장사를 하셨고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시고 저희 남매를 위해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부모님은 저희 공부를 늘 신경 써 주셨고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림을 전공하셨던 분이라 저와 오빠를 위해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만들어주신 동화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꿈을 키워나갔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지만 부모님은 누구보다 품이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그 사랑을 가득 받으며 자란 제 자신도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무탈하게 성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시면서도 늘 강조하셨던 성실함과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며 저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결국 저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부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해 나갔습니다. 한편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아버지 뒤를 이어 법학 교수가 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며 법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졌던 오빠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났고 가족 모두가 그를 응원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항상 똑부러졌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가 언젠가 학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빠가 외국으로 떠나고 나니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같이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던 오빠가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빠가 없는 집은 한결 조용해졌고 부모님도 가끔씩 오빠를 그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했지만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그리워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저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사실 저는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주변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듣기만 할 뿐 스스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데이트를 하며 행복해하거나 때로는 시련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 감정들이 마냥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처음으로 가슴 뛰는 감정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그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죠.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깊어졌고 어느 순간 결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인가? 라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그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일하며 우리 남매를 키워오셨던 부모님께서 단지 사위될 사람의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집안에서 우리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부모님의 직업 하나만을 보고 저를 평가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원래 좀 거칠잖아. 그런 환경에서 큰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너는 만나도 어떻게 그런 애를 만나니?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남편의 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경멸과 편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녀는 내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를 감싸고 좋게 말씀드려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집안이라는 게 있잖니? 너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네 형처럼 좀 안 돼? 형수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하긴 데리고 와야지. 지금 이게 뭐야? 엄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예요. 제발 그렇게만 보지 말고. 다들 창피하잖아. 정말 왜 그래? 엄만 싫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엄마 눈에 흙을 뿌려. 알았어? 남편의 어머니는 뚜렷하게 반대의 뜻을 비쳤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단지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녀의 눈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저의 배경이 그녀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고 심지어 저 역시 시장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나의 부모님을 괄시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저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붙잡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아무 말 없이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달간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늘 함께하던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일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졌고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우리의 결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영수가, 영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헐레벌떡 병원에 있는 남편을 찾아가면서 제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손끝, 텅 빈 눈동자. 그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고 다행히 친구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어머니도 깨닫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녀도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며느리로 인정했고 결국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남자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결국 허락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이겨냈으니 이제 행복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후에야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의 고집에 의해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었을 뿐 그녀 스스로 저를 가족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척하며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를 유령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 앞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며느리인 건 알겠는데 난 너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그냥 유령처럼 있으면 돼. 내 마음속의 며느리는, 내가 인정하는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밖에 없어. 그러니 애쓰지 마라. 내 마음에 들려고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괜히 눈엣 가시처럼 보일 뿐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허락한 것은 단지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 때문이었을 뿐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첫째 며느리, 그러니까 형님은 그녀가 원하는 이상적인 며느리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눈에 거슬리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된 남의 집 딸일 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저를 무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죠. 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천한 건 천한 거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 교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딱 들어도 우리 부모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부모님은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하며 저를 키워주셨고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는 그런 분들을 마치 천한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을 열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뻔뻔한 얼굴로 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너 왜 우리 대화에 끼어드니? 아무리 속이 끓어올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저는 이 집안에서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부모님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도 조용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며 함께 싸워줄 거라 믿었던 남편마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릴 때마다 저는 그래도 그가 내 편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은 제 편에서 싸워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오래가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투로 조금만 부드럽게 받아들이라고 했고 다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저에게 문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널 인정하지 않는 건 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좀 더 노력을 해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너도 마음에 들게끔 노력을 하라고. 그 순간 남편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은 결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모든 걸 걸고 결혼을 강행했지만 이제 와서는 저에게 더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영원한 것은 오직 다이아몬드뿐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떠받들던 아주버니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버니와 형님은 시댁에서 늘 이상적인 부부로 칭송받았고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능력 있는 우리 큰아들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산다는 말이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던 부부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주버니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었기 때문이죠.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니 덕분에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았고 시어머니는 형님을 참 현명하게 어른스럽다며 늘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자 형님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형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주버니는 사업 실패와 이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형님을 그렇게 칭찬하고 떠받들던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형님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여자 원래부터 간사한 년이었어.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우리 아들 사랑한 게 아니었어. 능력 좋을 땐 좋은 척 하더니 조금 힘드니까 버려? 그게 사람이야? 내가 눈이 삐었지.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그동안 형님을 두고 우리 집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며느리라며 자랑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녀를 비난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화살이 느닷없이 저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다 네가 들어온 탓이야.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며느리 복 없는 집안이라고. 내가 시장통에서 자란 너 같은 애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희 집안 시장 에너지가 좔좔 흐르더니 결국 우리 집도 다 그렇게 망가지는 거지. 안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인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이혼한 것도, 아주버니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시댁이 혼란에 빠진 것도 모두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모든 불행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동안 속으로 쌓아두고 있었던 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이제 와서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동안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변호해주기는커녕 그저 한숨을 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받아주면 안 돼? 엄마 마음이 지금 그렇잖아. 어디에라도 화를 내야 병이 안 나지. 엄마 저러다가 병 나면 어떡해 해? 그냥 당신이 참아. 그 정도는 받아줘도 되잖아. 지금 제 앞에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퍼붓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그저 화를 푸는 과정일 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 제가 참고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자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생활비도 우리가 좀 보내야겠어. 뭐? 형이 더 이상 지원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긴 뭐가 갑자기야.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 형이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어머니한테 돈 못 주잖아. 형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부모님 부양하는 건 자식 된 도리야.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 형도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활비라도 우리가 보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준비해. 우리 생활비에서 300만 원씩 따로 빼놓는 게 좋겠어. 그 돈 당신 월급에서 주는 거야? 우리 돈이잖아. 뭘 그렇게 따져? 우리 돈? 그래. 부부가 함께 버는 돈이면 우리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이야?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시장에서 자란 사람이 집안을 망친다느니, 우리 집도 다 시장통 사람들처럼 만들려 한다느니 온갖 모욕을 퍼붓고 있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3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왜 이렇게 꼬여서 생각해. 형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집이 힘든데 며느리는 당신이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싫어. 그렇게 하기 싫다고.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당신 몰라? 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 유령처럼 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원하는데? 난 못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싫다고 했고 그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터무니없는 떼를 쓰는 것처럼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신경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돈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돈 보내! 당장 보내라고! 만약 돈 안 보내면 니들 집 팔고 다 들어와! 집 판 돈으로 우리 아들 사업자금 대주고 너희는 생활비 되면서 같이 살아. 그렇게 하고 싶어?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 저희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저를 유령 취급하고 저를 집안의 불행의 원인으로 몰아가더니 이제 와서 저희 부부가 가진 것을 빼앗아 아주버니를 살리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내 아들 돈이고 너는 내 아들 여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의 엄마인 나와 아들의 형을 도와야지. 이게 기본이야. 당장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집을 내놓든지 해. 저는 문제될 건 없어요. 잠시 동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뭐? 왜냐하면 저는 당신 아들과 이혼할 거거든요. 뭐라고? 이혼? 그리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당신 아들 회사 문제 많다는 거? 뉴스에도 나왔던데. 지금 이직 준비 중인데 퇴직금도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뭐라고? 아유 세상에? 네가 이래서 내 아들까지 버리는 거야? 내가 좀 뭐라 했다고 지금 아들까지 내팽개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놓은 건 당신 아들입니다. 뭐라고? 처음과 너무 달라져 버린 당신 아들이 저를 먼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유령처럼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돈? 집을 팔라고요? 저는 계속 유령처럼 살 테니까 이제 망한 아들들 다 깨고 살아보세요. 당신 첫째 며느리처럼 저도 망한 남자? 싫어요. 천하게 시장통에서 살아온 여자한테 뭔 의리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도 참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이혼을 하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댁이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남편이 저를 외면했던 순간들, 경제적 착취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까지 받으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남편의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한때 유명했던 그 쇼핑몰 채널. 남편이 몸담고 있던 그 회사가 끝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이직을 하지 못한 채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혼까지 당했으니 한때 저를 그렇게 원했던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가 되어 있겠죠. 결혼 전에는 저를 위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행동했던 남자. 그렇게까지 저를 원했던 남자. 하지만 결혼 후에는 결국 자신의 가족 편이 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남자를 몰랐던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이혼 같은 건 흠이 아니다. 오히려 부당한 것을 참고 사는 게 더 흠이다.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흠이 남지 않게끔 살 것이라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